총리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을 초대해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매각 규모가 무려 10조 원으로 중국 기업이 인수할 거란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회사를 왜 파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을 연속 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5세대 통신, 5G 시장 선점에 나선 통신 전자업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석 달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체류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한 해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재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고요? 네,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대한상의가 매년 초 개최하는 재계 최대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는 물론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까지 다양한 재계, 정계,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 네, 박용만 상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최근 발표된 새해 정책 방향에 기업들의 호소가 상당수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이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마련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부총리는 기업들이 처한 내외부적인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실용적인 정책 이행으로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총수가 불참하면서 다소 썰렁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오늘 참석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500여 명입니다. 하지만 내실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 역시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10대 그룹 중에는 유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발 디딜 틈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너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처럼 재계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스타트업을 방문한 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기업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 분야 스타트업 창작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올해 첫 경제 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제품을 둘러보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모금 자본을 조성할 것입니다.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회.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총수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배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연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선으로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과 오찬을 갖는 등 대기업과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200여 명과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당부도 있지만 어떠한 역할이 정부가 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업 총수들의 의견 청취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 같은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내 최대의 게임 업체 넥슨의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게임 업계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트로 유명한 넥슨은 지난해 매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게임사입니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와 특수 관계자들이 지주사격인 NXC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대표가 NXC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금액은 넥슨 지분 가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이 된다면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큰 덩치 때문에 국내 기업이 넥슨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넷마블,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8조 원대입니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는 좀 힘들고요. 가장 그래도 캐파가 되는 게 넷마블인데 넷마블도 한 5조에서 6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대안은 중국 업체입니다. 특히 텐센트는 던전 앤 파이터를 중국에서 서비스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텐센트는 지난해 3분기에만 매출 13조 원, 영업이익 3조 7천억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게임 업체입니다. 이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블루홀소프트 등 국내 유명 게임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넥슨까지 인수하게 되면 국내 게임 산업이 중국 업체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넥슨은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앞서 보도한 김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매각설의 배경이 뭔가요? 네, 사업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이 넥슨이 1위지만 지금이 오히려 넥슨을 매각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나온 던전 앤 파이터가 2017년 중국에서 영업이익 1조 원은 넘었지만 같은 해 넥슨 코리아 영업이익은 670억 원으로 28% 줄었습니다. 넥슨 코리아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을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넥슨 실적은 곧 꼭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면 또 실적이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게임이 성공한다면 그렇지만 넥슨은 새로운 대박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이 포화돼 과거처럼 폭발적인 매출 신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게임 성장이 한계라고 보고 게임사 지분을 2016년에 매각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김정주 회장의 개인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준 것 때문에 2016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매각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게임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10% 넘게 성장하던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부터 소폭 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게임 규제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는 셧다운제나 별도한도 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들이 좀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규제 완화보다는 앞으로도 좀 더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만약 넥슨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성토하는 게임 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진단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위기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BS CNBC는 이런 공감 속에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모습과 가능성을 연속 기획으로 조명합니다. 힘내라 한국경제 기업, 첫 소식은 미래사회의 신경망 5G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카페 바리스타는 로봇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음료를 만듭니다. 로봇의 작동 여부와 수시로 변하는 고객 정보는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연결망은 5G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빠르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선으로 대체하여 이동성이 높아진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전원선만 확보되면 행사장이나 좀 더 야외에 쉬운 곳으로도 옮겨갈 수 있게 되어서 이동통신사들은 공장, 농경지 등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며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촬영한 자동차 부품 사진을 초고속 5G로 저장 서버에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망을 기반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트랙터를 관제센터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2B 영역에서 굉장히 아마 변혁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팜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큰 모멘텀을 5G는 제공해준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전 세계 5G 시장은 내년 40조 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의 경우 LTE보다 용량이 약 100배 정도 늘어나고 속도도 한 2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망으로서만 가능했던 각종 기업 통신 서비스들이 무선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B2B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통신 서비스업자들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자업계도 5G 시장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사에 5G 장비를 공급하고 5G 스마트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올 상반기 5G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을 새롭게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5G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도전하는 분야와 경쟁 요소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 5G는 우리 통신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로 작용할까요? 네,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5G 시대는 기존의 음성통화와 단순 데이터 중심에서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의 핵심 인프라로 영역이 확장됩니다. 때문에 이 통사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B2B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 사업자가 5G 네트워크를 제공해 얻을 수 있는 매출은 2026년까지 2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통사도 이통사지만 통신 장비 업체에게도 5G 시장은 좀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 5G 장비 시장은 20조 원 정도입니다. 글로벌 시장까지 보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화웨이가 세계 시장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9%인데요.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해 첫 사내 행사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5G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것도 삼성이 얼마나 5G 장비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한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는 MS 비율은 그다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성비에 대한 절대적인 경쟁력 때문이죠. 대체 제품을 삼성을 쓴다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게 점프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네, 정 기자, 이 5G 시대의 기회, 이통사하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하는 등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외형적으로는 폴더블폰, 기능적으로는 5G 스마트폰 출시가 이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은 4년 뒤 3억 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5G를 지원하는 갤럭시 S10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LG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5G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도 상반기 내에 5G 스마트폰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장비와 스마트폰 모두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행이나 연수 등으로 해외에 오래 머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 달 이상 체류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체류기간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광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석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미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대상인데 3년간 신청자가 수백 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조항이 있어도 정작 귀국했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겁니다.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구비하셔서 보험사에 안내를 해주시면 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 등으로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만 안내가 이루어져 보험 없이 해외에 석 달 넘게 있다가 귀국한 사람은 제대로 안내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회사는 실손 가입자 중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안으로 3개월 이상 해외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 특약 중 국내 실손보험과 겹치는 국내 입원비 등 보장은 명칭이 국내 의료비로 통일되고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개장 이틀 만에 2,000선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또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까지 연초부터 이른바 G2발 악재들이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오늘 코스피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네, 코스피는 오늘 0.81%고요. 16.30포인트가 내린 1993.7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낙폭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2,000선이라는 게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펀더멘털, 즉 이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또 이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네, 악재를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악재는 일단 중국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꺾이면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하나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제 미국의 대표 IT 기업이죠. 애플이 중국 경제 악화를 언급하면서 1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G2에서 터진 악재가 우리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IT 기업들 오늘 줄 하락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런 악재들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속설이 있죠. 다음 달까지는 증시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짓눌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월은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 동안 기업들의 성적표에 따라서 증시는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보면 올해 지수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2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양국은 이제 무역 전쟁을 피하는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중국은 3월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열게 됩니다. 이 바로 양회에서 정책 방향이 발표되기 때문에 양회가 열리는 2월까지는 중국의 경우 정책적 공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되겠고요. 네. 이에 따라 코스피는 2월까지는 이런 불안한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1900선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우리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5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휴대전화 엣지 기술. 휴대폰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이 기술은 지난해 중국으로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30년 거래를 해오던 1차 협력사가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앞으로 3년간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 전기, 전자, 기계 등의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OLED,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25건의 국가 핵심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기술 유출로 얻은 수익은 몰수됩니다. 형량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징역 15년 이하로 돼 있지만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의 장벽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만 신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체 기술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심각한 인력 유출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치열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장모 씨는 최근 집을 처분하려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1억 원 넘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억 4천만 원까지는 올랐으니까 사실 그 이하로는 사실 안 팔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그까지는 와야. 서울 옥수동에 사는 감모 씨도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가격을 정했습니다. 2년 전에 입주 시점일 때 10권까지 올라가서 44평이 그때는 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18억 이상 안 되면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요새 서울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좀만 더 기다려봐야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싸게 사면 좋죠. 그래서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사려고요. 집을 팔려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 간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3,500건, 12월에는 2,300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5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9.13 대책전과 비교하면 완전 반대 분위기예요. 집주인하고 사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동상이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당분간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인데요. 감정원이 내놓은 그 주간 아파트 오늘 나온 자료인데 주간 아파트 동향 살펴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 0.09% 떨어졌습니다. 8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 네. 이 강남과 마포 등이 크게 떨어졌고 송파, 양천 순인데 모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인기 지역들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집주인 입장에선 예전 가격이 생각나니까 떨어진 가격에 내놓을 수가 없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금 뭐 보신 것처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무주택자 입장에선 가격이 크게 오른 기존 아파트를 사는 대신에 그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올해 서울에서만 7만 3천여 세대가 이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8,000여 가구보다 4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가 실종된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결국 집주인들이 가격을 좀 낮춰야 거래가 조금씩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4월 말에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죠.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이제 하반기에 내셔야 합니다. 이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전세와 대출 등을 끼고 갭 투자에 나선 그 집주인들이라면 추가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세값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이 돼서 이자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 일부 갭 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일단 통계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03%였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같은 경우 이 재작년 말까지 6억 원대에 그쳤지만 지난해 들어서 7억 원으로 올랐고 이 9월 들어선 8억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1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여전히 그 가격의 벽을 느낄 정도로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나타나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게 부각이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매수 타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의 그 바닥이다 이런 신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신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고 솔루션즈와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고 솔루션즈는 택시 가맹사업자로 법인 개인 택시를 모집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호출 시스템을 개편하고 승차 거부 없는 고품격 택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정책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업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청렴도에 크게 못 미쳤는데 정책 고객 평가에서 금융위는 1년 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 금감원은 전년과 같은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해외여행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해외여행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사라지며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를 적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훈훈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한낮에는 4도로 예상됩니다. 날은 풀렸지만 공기가 좋지 못한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인해 계속해 쌓이면서 중서부와 강원, 영서, 호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 먼지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4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며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계속해 나쁠 거란 예보인데요.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